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오늘 저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 대비 중에서도 자바 과목을 진행할 서보경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학습 목차는 일단 가장 최근인 2024년도 1회차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 3회차, 2023년도 2회차, 1회차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시간이 부족하면 그 뒷부분도 못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배운 개념이 대부분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도 1회차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도 1회차 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지금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의 복기된 문제를 가져온 거라서 문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 클래스를 분리를 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커넥션이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메인 클래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일단 자바 시간에 다들 배우셨다면 이 메인 클래스가 있고 그냥 커넥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컴퓨터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공간은 여기 메인 메서드 공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 커넥션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면 이 커넥션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커넥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자료형이 와서 이 커넥션이라는 자료형에서 conn1이라는 con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대입 연산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connection.get이라는 메서드가 왔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바 시간에 배웠을 때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한다 했을 때는 자료형, 변수명,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오고 그리고 보통 U가 먼저 왔어요. 이 U라는 키워드는 메모리, 객체를 생성하고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그런 연산자라고 다들 배웠을 테고 또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언제나 U라는 키워드와 자료형 그리고 생성자를 의미하는 이런 메서드가 와야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문제는 U connection이라는 그런 코드들이 오지 않고 바로 connection.get이라는 메서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를 배웠을 때는 약간 이게 뭐지? 일반적인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클래스 커넥션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두 가지 선언이 되어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프라이빗은 접근 제한자를 의미를 하고 이 접근 제한자의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서 프라이빗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접근 제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변수가 두 가지 있었고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이란 자료용이 왔고 그리고 언더바 인스트라는 변수명이 왔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 프라이빗은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 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게 왔습니다. 스태틱은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게 왔고, 자료형은 커넥션이다. 이 커넥션은 이 클래스의 이름과도 동일한 커넥션이다. 그리고 변수명은 언더바 인스트고, 이 변수명은 언더바 인스트고 지금 안에 값이 널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그 아래에 다른 변수를 하나 더 보자면은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변수명은 count입니다. 그러면 정수형으로 선언된 count라는 변수는 0으로 지금 값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이 아래 메소드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객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커넥션 뒤에 new라는 연산자와 커넥션 생성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 하면 이 스태틱,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스태틱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경우에는 공통된 저장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실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특징이에요. 스태틱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태틱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ew connection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스태틱이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받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여기서 connection.get 메서드가 왔습니다. 화질이 조금 해서 화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보이실까요? 그러면은 조금 이동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스태틱을 이용한 경우에는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시간에 객체 생성을 할 때 U를 이용해서 배운 경우는 스태틱이 없었기 때문에 변수, 객체 선언 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connection.get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get이라는 메서드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static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공통된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실까요? 이거를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러면 화면 이동이 조금 많은데 자세히 좀 집중해서 보시면 네, 잘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조금 코드 잘리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커넥션 con이라는 con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 connection.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이라는 메서드가 무엇인지 한번 봐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connec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봤을 경우에 만약에 라는 if 조건문이 왔어요.
근데 이 조건문은 어떤 식이 들어있냐 보면은 언더바 인스트가 널이라면, 그런데 이 언더바 인스트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언더바 인스트 선언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언더바 인스트는 널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널이라는 값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더바 인스트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언더바 인스트 안에 계속 널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봤을 때 언더바 인스트는 널이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코드들을 봐보면 언더바 인스트 안에 값이 들어가요. 어떤 값이? 여기서는 U라는 연산자가 나왔죠.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죠. 객체를 생성하면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U라는 연산자가 오는데, 커넥션이라는 객체, 커넥션 클래스에 있는 커넥션을 객체를 생성을 해주면서 메모리를 할당해서 언더바 인스트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더바 인스트 안에는 새로운 객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커넥션 생성자를 통해서 언더바 인스트 안에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return 언더바 인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메서드에서 보면은 이 메서드는 지금 리턴 값이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이라는 것은 get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돌려주는 값이죠. 이 get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 커넥션 자료형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리턴을 언더바 인스트를 해주고 있죠. 이 언더바 인스트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언더바 인스트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커넥션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메서드에서 리턴 값이 커넥션일 때 리턴 언더바 인스트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한번 봐보면, 만약에 언더바 인스트의 값이 널이라고 하면 커넥션 클래스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언더바 인스트 안에 넣어줘라. 그리고 이 언더바 인스트라는 변수를 리턴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옆으로 가서 다시 봐보면 이 con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get 메서드를 실행해서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get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어떤 값이 리턴이 되죠? 그렇죠. 언더바 인스트 값이 리턴이 돼요. 그런데 이 언더바 인스트 안에는 커넥션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 커넥션 1이라는 객체 안에는 언더바 인스트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커넥션 1이라는 객체 안에는 이 리턴 값, get 메서드의 리턴 값, 언더바 인스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리턴 값인 언더바 인스트 값을 넣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을 실행을 해주려고 보면은 con1.count라고 나와요. count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 con1.count 메서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면 con1이라는 객체는 커넥션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고 커넥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메서드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메서드, count 메서드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count 메서드는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하는지 이 중괄호 안을 보면 count라는 변수를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일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count라는 변수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여기서도 제가 첫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던 private로 선언되고 자료형은 int, 정수형인 count가 있습니다. 그러면 count의 값이 0이 들어가 있는데 이 connection 1, con1.count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count 0이 들어있는 게 1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con1.count를 실행시키면 count의 값이 1 증가해서 count라는 변수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을 봐볼게요. 그 다음을 보면 connection 또 자료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com2라는 또 객체를 하나 생성할 수 있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겠다라는 대입 연산자가 오고 값을 대입하겠다라는 연산자가 오면 어떤 값을 넣을지를 적어줘야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connection.get 메서드가 또 등장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ge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get 메서드가 static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ge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get 메서드를 실행시킨 값을 connection2, con2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get 메서드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만약에 언더바 인스트가 널이라면 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더바 인스트는 널이지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당연히 언더바 인스트는 널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스태틱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는 즉 객체를 생성할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 공통된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다시 코드로 넘어가 보면 공통된 저장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커넥션 자료형으로 con1, con2, con3를 우리가 생성을 할 때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 get 메서드는 static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static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 공간에 하나, 둘 이렇게 뭐 3개 임의의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con1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con2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태틱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con1도 여기 첫 번째 저장 공간에 그러니까 제가 임의의 공간이라고 해서 첫 번째라고 하는데 특정 저장 공간에 con1도 저장이 되고 con2도 con3도 똑같은 동일한 저장 공간에 생성이 되는 거죠. 즉 저장 공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 언더바 인스트 값이 한번 지금 우리가 커넥션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은 com2에서도 객체를 생성할 때 언더바 인스트 안에 값이 널이 아니라 여기 커넥션 객체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가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con2를 선언을 하고 get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넣을 때
지금 con2의 객체를 생성할 때 get 메서드를 왔을 때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on2 객체를 생성할 때 get 메서드로 오면 언더바 인스트 안에 이미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바 인스트의 값이 널이 아니죠. 언더바 인스트 안에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더바 인스트의 값이 널이냐라는 거에서 false가 나와서 이 중괄호 안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괄호 밖에 있는 return 언더바 인스트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1에서도 get 메서드를 이용했을 때 이 커넥션 객체가 들어가 있고 그 커넥션 객체는 언더바 인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커넥션 2에서도 리턴되는 값인 동일한 언더바 인스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넥션 3에서도 언더바 인스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커넥션 get 메서드를 통해서 con1, con2, con3를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결국은 스태틱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n1이랑 con2 안에, con3 안에는 동일한 객체, new 커넥션을 통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동일한 객체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제가 con1.count를 통해서 count의 값이 1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count라는 메서드 안에서 1을 증가시키는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이 count 메서드를 실행하면 1이 증가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count는 1이 되어 있고 이 con2도 사실상 동일한 객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동일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count 메서드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을 증가시키면 2가 들어있습니다. count 안에는 값이. 그리고 con3에도 동일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con3.count 메서드를 이용해도 count의 값이 공유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1 증가해서 count는 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con1.count 메서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count를 1 증가시켜주면 돼요. 어차피 동일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count 값을 1 증가시켜서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on1이나 con2, con3에는 동일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태틱을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on1이나 con2, con3에 똑같은 객체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count라는 변수의 값도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con1.count에서 count 메서드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서 0이었던 값이 1이 되고 또다시 con2.count 메서드를 이용해서 1 증가시켜서 2, 그 다음 count 메서드 이용해서 3, 그리고 count 메서드 이용해서 총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라는 출력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를 보면 어떤 것을 출력하냐 하면 con1.getCount라는 메서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일한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의
get count 메서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메서드를 한번 보면 여기 앞에는 잘렸는데 public입니다. public int get count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return 값으로 count 값을 리턴해 준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count 값을 리턴하니까 count 값은 4 해서 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다음 자바 코드에서 알맞은 출력 값을 작성하시오라는 것에서 제일 마지막 출력 값이었던 con1.getCount를 출력을 하면 count에 들어있던 값 4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저 때문에 4가 가려졌네요. 네. 그래서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클래스를 구분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클래스를 분석할 때는 컴퓨터에서 제일 먼저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제일 먼저 실행하게 되는 이 메인 메서드 안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 되죠. 이걸 자바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변수가 선언되었고 어떠한 키워드들을 이용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출력문을 한번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정보 처리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과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개념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는 좀 크기가 커서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확대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잘 보인다고 하시니까 이건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있었는데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한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의 집합을 담은 것이라고 하고 이 속성이라고 하면 변수, 어떠한 변수가 선언이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속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변수가 선언이 되었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필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할 텐데 객체는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실체, 즉 클래스로 선언되는 객체인 변수인 거죠. 예를 들면 커넥션, con1 했을 때 con1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객체와 인스턴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객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실체라고 하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이 된 상태입니다. 또는 특정 클래스의 객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person 이 클래스 명을 적어주고 P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erson은 객체가 되고 P1은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 받았기 때문에 인스턴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person P1은 new person 한 다음에 뭐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문제,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문제는 싱글톤에 관한 문제예요. 정보 처리 기사 필기랑 실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고 디자인 패턴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톤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든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인스턴스가 하나뿐임을
보장하며 그리고 이건 주로 불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 자료형을 통해서 con1, con2, con3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스태틱을 이용해서 이 con1, con2, con3에 들어있는 객체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싱글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하고 이러한 변형된 문제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정보 처리 기사 싱글톤 문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톤 문제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다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대부분 반복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10번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자바 언어 코드의 실행 순서를 중복 없이 작성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과 같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답안에 실행 순서하고 5번, 첫 번째 5번은 주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뒷번호, 뒤에 5번 이후에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될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클래스 페런트, 부모 클래스를 의미했고 클래스 페런트, 그리고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메인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그런 코드인데 이건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를 구분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분리를 한번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여기서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메인 클래스예요.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가 가장 첫 번째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가 시작하는 중괄호 부분이 5번 첫 번째로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바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5번 실행을 했으면 그 아래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6번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이 6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페런트 그리고 페런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똑같은 페런트 같은데 첫 번째 시작하는 알파벳이 달라요.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수명, 객체명으로 보이는 건 소문자 P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대문자 P가 어디 있냐?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페런트가 어디 있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페런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뭐 x, y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가면 페런트라는 자료형을 가진 소문자 P로 시작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값을 넣겠다라는 대입 연산자가 들어가고 객체를 생성하고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new라는 연산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 생성을 할 때 여기에 페런트가 오는데 여기는 차일드가 왔어요. 그 말은 즉슨 페런트 자료형으로 소문자 P로 시작하는 페런트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값은 차일드 자료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일드 자료형으로 만드는데 여기 뒤에 오는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를 생성해 주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성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차일드를 일단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여기 클래스 차일드를 봤는데 이 클래스 차일드는 일단
extends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있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보면은 int, 정수형으로 선언된 x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child라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메서드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클래스명과 메서드명이 동일하면 그건 우리가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성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new child에 있는 이 생성자가 child 클래스에 있는 여기 child 생성자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인 3번을 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생성자에 와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냐면 이 child 생성자가 생성을 할 때 3이라는 값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hild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지금 int x라고 해서 정수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 말은 즉슨 3이라는 값이 여기 int x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수형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공간에 3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성자가 실행되는 이 중괄호 안에서는 x는 3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슈퍼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슈퍼. 이 슈퍼라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상속을 배울 때 부모 클래스라고도 배우지만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도 배워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페런트 클래스에 가게 됩니다. 이 슈퍼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상속받고 있는 부모 클래스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부모 클래스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부모 클래스에서 이 소괄호가 있고 매개 변수가 2개, 값이 2개 들어가는 메서드를 찾아보면 이 paren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총 값이 2개 들어가는 공간이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슈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로 이동을 할 건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 1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2개 같이 보낼 거기 때문에 값이 2개 있는 메서드를 찾으면 이 parent라는 클래스에서 parent라는 메서드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생성자의 첫 번째 특징은 생성자도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의 이름이 클래스명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명을 봤는데 페런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클래스도 페런트죠. 그 말은 즉슨 이 페런트 메서드가 일반 메서드가 아니라 생성자다.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3번을 실행을 할 때 x라는 값에 3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3은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3이라는 값을 같이 보내줬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도 여기서 보면 소괄호 안에 값이 2개 들어가는데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인 4라는 값이 들어가고 x에는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라는 키워드와 함께 메서드의 값을 2개 가지고 가요. 4와 3이라는 값을 2개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1번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 키워드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로 간다라고 했어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중에서 생성자. 그래서 3번에서 그 다음 코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 1번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실행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값이 x와 y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x라는 공간이 있고 y라는 공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슈퍼에서 값을 보낼 때는 4와 3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값이 4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페런트라는 생성자에서 x라는 값은 4일 거고 y라는 값은 3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도 우리가 이 생성자 안에 코드를 한번 보면 dis.x는 x라는 값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dis.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페런트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여러분 페런트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x가 총 2번 선언이 되죠. 첫 번째 int x 그리고 y가 선언이 되고 그리고 페런트라는 생성자에서 또다시 x라는 값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y라는 값이 선언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x와 y 값으로 받아온 값들을 이 페런트 생성자 밖에 있는 우리가 페런트 클래스에서 선언한 x와 y의 값에 넣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이 디스점을 없이 사용하면 그냥 이 자바 프로그래밍의 특징으로 그냥 가장 근처에 있는 x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이 그냥 똑같이 이 페런트 생성자 안에 있는 x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페런트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고 페런트 생성자 밖에 선언되어 있는 x의 값을 넣어주고 싶기 때문에 dis.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is.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가장 근접한 x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페런트 클래스에서 선언된 x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s.x는 x라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받아온 값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이 바깥쪽에 선언된 생성자 밖에 선언된 x에 넣어주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점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y의 값도 3을 받아와서 이 페런트 생성자 밖에 있는 y에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도 분석할 줄 아셔야 돼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생성자의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위에 있는 페런트 생성자를 실행을 했다면 이제 여기 실행이 끝이 났으니까 다시 슈퍼 키워드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슈퍼 키워드가 있는 코드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디스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점 키워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받아온 x라는 값을 이 차일드 생성자 밖에 있는 x에 넣어주고 싶을 때 디스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라는 값에 3이 있고 그 3이 여기 바깥 생성자 밖에 선언된 x에도 값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 그래서 3번 실행을 하고 그 3번 안에 있는 코드들도 실행을 해서 1번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차일드 생성자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3번을 하기 전에 6번을 실행을 했었죠. 6번을 실행을 하면서 차일드 생성자를 생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다시 이번에는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라라는 문구인데 어떤 것을 출력을 하냐 하면 parent.getT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arent 클래스에 parent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 parent 자료형의 parent 소문자 P로 시작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getT 메서드를 실행을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6번, 3번, 1번 순서였고 여기서 getT를 보면은 getT 메서드가 지금 총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getT라는 메서드 2개 중에서 어디를 실행을 하라?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2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페런트 자료형의 소문자 P로 시작하는 페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페런트의 getT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2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에서 3번, 1번까지 실행을 했다면 다시 호출했던 것들로 돌아와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실행 문장인 7번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을 실행했더니 getT 메서드를 실행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T 메서드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순서는 총 보면은 일단 뭐든지 메인 메서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6번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child라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child 생성자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hild 생성자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슈퍼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상위 클래스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생성자, 페런트를 실행을 한다라고 해서 1번을 실행을 하고 1번을 실행하고 나니까 다시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7번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은 페런트의 getT 메서드를 실행하라고 해서 2번이라고 해서 5, 6, 3, 1, 7, 2 이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바 언어 코드의 실행 순서를 중복 번호 없이 작성하라는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문제는 변형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세히 보시고 한 번 더 혼자서 이렇게 복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는 5, 6, 3, 1, 7, 2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페런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부모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서 페런트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안에 값은 차일드, 자식의 자료형이 들어가고 자식의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이걸 우리가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캐스팅에 대해서도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형 변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캐스팅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나와서 업캐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업캐스팅이 있다면 다운캐스팅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캐스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졌을 때는 다운캐스팅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시고 다운캐스팅에 대한 문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을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목적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하나의 부모 클래스로 자식 클래스들을 전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캐스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형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업캐스팅 개념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16번을 한번 봐볼 건데 16번은 다음 자바 코드를 보고 알맞은 출력 값을 작성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클래스를 구분을 해서 봐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2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등장을 했죠. extends 가 나오면 상속을 받고 있다, 상속을 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도 상속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또 상속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 가지고 왔고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가져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메인 클래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이 아래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봐봐야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클래스 1이라는 자료형에 1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넣을 건데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일단 메모리를 할당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들이 선언된 곳에 한번 봐보면 일단 클래스 1은 그냥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2에 extend가 나와 있죠. 그 말은 클래스 1을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가 클래스 2이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서도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1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여기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하죠. 이거는 P, 페런트를 의미하고 차일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식 클래스의 자료형,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 이게 뭐였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업캐스팅 개념이 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아까 자식 클래스가 있고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분명 중복되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1이 부모 클래스이고 클래스 2가 자식 클래스일 때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두 개 있어요. 부모 클래스에서도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고 자식 클래스에서도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중괄호 안에 내용을 한번 봐보면 system.out.println 이라는 출력문을 하는 그런 코드는 동일하지만 소괄호 안에 어떤 식을 구현을 하라라는 건 다르죠. 부모 클래스 프린트 메서드에서는 a 더하기 b라는 값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식 클래스의 프린트 메서드 안에서는 PO 곱하기 PO라는 값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업캐스팅된 객체가 있고 여기서 업캐스팅된 객체는 원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이라는 객체에서 프린트 메서드를 실행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지? 라고 보면 일단 프린트 메서드들을 봤을 때 부모 클래스에서는 A 더하기 B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봤을 때 PO라는 변수 곱하기 PO 지금 달라진 거를 확인을 해야 하죠.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 실행하는 것들을 바뀌었네. 그래서 재정이 되었네. 그럼 얘는 오버라이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보다 우선순위가 높겠지? 라고 해서 원점 프린트 메서드를 실행시켜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를 실행시키려면 일단 자식 클래스에서 한번 봐봐야죠.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를 봐보면 PO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3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클래스 2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런데 이 메서드가 정의된 클래스 이름도 클래스 2예요. 그러면 제가 클래스 명이랑 메서드 명이랑 같으면 이건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생성자이겠다 라고 알아두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행을 시키고 싶은 프린트 메서드를 보면 system out.println 어떤 걸 출력하냐? PO라는 변수 곱하기 PO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는 값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9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은 일단 이런 문제를 먼저 봤을 때는 이 클래스의 특징을 일단 한번 눈으로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텐즈가 나왔네. 그러면 상속에 관련된 문제겠구나
하고 이 안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자세히 볼 필요 없이 일단은 메인 메서드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 자료형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데 그 안에 값은 자식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네. 그 정도 알아주고 그러면 얘는 업캐스팅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둔 다음에 그 아래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업캐스팅한 객체를 이용해서 프린트 메서드를 실행시키라고 하네. 그러면 어떤 걸 실행시키지? 했을 때 일단 이 메서드를 찾아봐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총 2개 있는 게 보이고 어? 이 메서드들이 같은 것 같았는데 안의 내용이 조금 다르네 해서 이거 오버라이딩 되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다 했으니까 얘를 실행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실행시켜야 하는 클래스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값은 9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개 변수가 아닌 인스턴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메모리가 할당된 객체. 그래서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 또는 이 생성자 밖에 있는 여기서 뭐 A, B라고 하면 int A, B를 이용하고 싶을 땐 디스점이라는 디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9였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버라이딩이 있고 오버로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통 수업을 할 때 8글자 법칙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재정의 이렇게 8글자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오버로딩, 중복 정의해서 8글자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재정의한다라는 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다. 근데 이 재정의한다라는 것은 메서드의 이름, 매개 변수, 리턴 값은 같으나 body, 즉 중괄호 안에 코드 내용이 재정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정의라고 하는데 메소드의 이름은 같으나 매개 변수의 개수, 뭐 자료형이 달라야 하는 게 오버로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1회차 문제는 끝이 났고 2023년도 3회차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보통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는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많이 나오면 4문제? 아니면 5문제까지 나오고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면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올바른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올바른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여기서 뭐 A, B, C, D 중에서 A, B가 답인데 여기서 혹시나 답을 소문자로 적으시는 경우에는 정답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문자로 출력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문자인 경우에 소문자까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봐보면 이것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다 출력이 되니까 거기서 클래스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걸 먼저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메인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메인 메서드가 있죠. 이 메인 메서드를 보기 전에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클래스 A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안에 메서드들을 선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B를 선언하는 걸 봤을 때 extends
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extend는 상속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러면 즉 A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이고 클래스 B가 자식 클래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B를 봤을 때도 메서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A에 있는 메서드들과 클래스 B에 있는 메서드들을 한번 봐보면 일단 메서드명이 같아요. 페인트, 드로우, 페인트, 드로우 같고 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자면 일단 얼핏 봐도 페인트라는 메서드 안에 코드가 두 줄이 있어요. 클래스 A에는. 그런데 클래스 B에 있는 페인트 메서드를 봐보면 코드가 세 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제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페인트 메서드는 클래스 B 자식 클래스에서 제정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 메서드도 봐보면 얼핏 봐도 드로우 메서드는 코드가 두 줄 있죠. 그런데 클래스 B 자식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를 보면 코드가 한 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페인트 메서드와 드로우 메서드 둘 다 재정의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메인 메서드를 한번 봐보면 여기서도 유연산자가 나오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A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B, 소문자 B,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여기서 B라는 생성자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한번 봐보면 A는 부모 클래스죠. 그리고 B는 자식 클래스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객체를 선언하는데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한다. 라는 건 업캐스팅 개념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우리가 2024년 1회차에서도 두 번 등장을 했는데 2023년 3회차에서도 다시 또 등장을 했죠.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실기 시험에서도 등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업캐스팅된 객체 B를 만들었구나, 생성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paint 메서드를 실행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B.draw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오버라이딩 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paint를 봤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쵸. 이 클래스 B,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은 모두 제정이 되어 있다 했어요. 오버라이딩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 페인트, 자식 클래스에 있는 페인트 메서드를 먼저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슈퍼 키워드 등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슈퍼라는 키워드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지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슈퍼 점이라고 나오면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를 실행시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업캐스팅 된 객체 B.paint 메서드를 실행시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B.paint 메서드를 실행하려는데 우선순위가 더 높은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의 페인트 메서드를
실행시키려고 왔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온 코드가 슈퍼.드로우 메서드예요. 슈퍼는 상위 클래스를 지칭한다 라고 했으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에 와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실행 코드가 system.out.print b예요. 그럼 일단 b를 출력을 해볼게요. b를 출력을 하는데 system.out.print ln 아니고 그냥 프린트죠. 이런 것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b를 출력을 하고 나서 드로우가 나왔어요. 드로우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다시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로 와서 system.out.print d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d를 출력을 하고 호출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드로우로 호출하는 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에서 호출을 했죠. 그리고 이 부모 클래스 드로우에 있는 문장들을, 코드들을 다 실행을 했으니까 다시 어디서 호출이 되었는지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를 실행시킨 건 슈퍼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실행했으니까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코드는 system.out.print C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는 게 this.draw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this가 나오면 이 페인트 메서드 바깥쪽에 있는 드로우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생성자의 경우에는 생성자 바깥쪽에 있는 메서드를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this.draw일 경우에는 페인트 메서드 바깥쪽에 있는 드로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system.out.print b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번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모든 건 1번 메인 메서드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b.paint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b.paint 메서드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로 옵니다. 그러면 오버라이딩한 메서드 를 찾아와서 여기 와서 4번 슈퍼.드로우를 하는데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걸 실행하게 되니까 5번, 6번, 7번 하고 이 7번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클래스 8번, 9번 이렇게 하고 드로우 메서드에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니까 다시 호출했던 부모 클래스의 드로우로 갑니다. 네, 부모 클래스 드로우 메서드에서도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페인트 메서드에 있는 프린트 출력문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8, 9, 10, 11에 해당을 하는 거죠. 11번. 그리고 dis.draw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13번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도 실행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다시 호출했던 것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페인트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죠. 메인 메서드에 있는 페인트. 여기서도 호출해가지고 실행할 것들을 다 실행했기 때문에 14번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 b.드로우 메서드를 실행시키라고 하는데 드로우 메서드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버라이딩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버라이딩한 메서드가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자식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BD, C, DD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프린트 ln인지 그냥 일반 프린트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프린트 ln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방금 가로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BD, C, DD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로로. 네,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 풀었고 그 다음 문제는 13번 다음 자바 코드를 실행할 경우 에러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는 라인명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제가 클래스가 2번 나오는 문제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클래스별로 구분을 하라라고 했죠. 이 문제는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쭉 나오는 문제로 가져왔는데 실제 문제도 이렇게 시험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person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인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person 클래스와 메인 클래스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메인 메서드 안에를 보면 일단 제일 첫 번째 person이라는 클래스, person 자료형에서 obj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리고 값을 넣어주는데 new라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person 클래스에 person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person 객체를 생성해주는 생성자를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 클래스에서 name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private,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제한자는 private으로 되어 있고 문자열이라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자료형으로 name이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생성자이죠. 그래서 이 생성자가 어디에 있냐 하면 생성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클래스 이름과 메서드명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은 person이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명도 person, 대문자 p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생성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을 할 때 팀이라는 문자열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팀이라는 문자열을 받아줄 수 있도록 VAL이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VAL이라는 변수에는 김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이 들어가 있고 이 김은 네임에 넣겠다. 근데 그 네임은 어디에 있는 네임이냐? 생성자 밖에 선언이 되어 있는 네임이다. 그러면 네임이라는 변수 안에 이제 김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김이라는 값.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메서드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메서드 같은데 보면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return 값 get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return 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 중괄호 안에 리턴 값을 보면 리턴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턴 값으로 명시해 놓은 스트링과 실제 리턴을 해주는 네임, 스트링 일치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네임이랑 리턴 값이랑 리턴 값으로 명시되어 있는 스트링 일치해요. 그러면 메서드 잘 생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나? 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스태틱이죠. 이 스태틱의 특징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임은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선언한 네임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어디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서드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은 네임이라는 변수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문제를 풀어드릴 때 스태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스태틱의 특징.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나왔죠. 스태틱.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속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스태틱 문제 2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상속과 스태틱은 꼭 개념과 특징을 알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라인은 7번 라인이다. 왜냐하면 스태틱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리턴 값으로 스태틱으로 선언되지 않은 네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7번 라인입니다. 7번 라인.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키워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태틱 메서드 또는 스태틱이 사용됐을 때의 특징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2023년도 2회차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다음은 자바에 대한 문제이다. 알맞은 출력 값을 작성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봤을 때 이 출력 문들이 총 4개 있어요. 코드가 4줄. 그럼 여기에 있는 답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링이라는 걸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트링 자료형을 쓰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스트링은 문자열을 저장할 때,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구성된 문자로 구성된 문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라는 문자열, RO, 여러 가지 문자로 구성된 문장들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자료형으로 선언된 str1에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슬래시가 나왔죠. 여기서는 true or false라고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주석의 형태로 값들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건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뭐 값에 영향을 준다든지 실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닌 뭐 설명 같은 거를 달아줄 때 쓴 것들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에 친절하게도 true or false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값을 true 또는 false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뭐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정도를 추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스트링 str2는 str2 선언됐는데 여기 안에 값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str1과 같은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으로 선언이 되고 그리고 변수명은 str3입니다. str3. 그리고 여기서는 독특하게 대입 연산자 다음에 값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new라는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연산자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객체를 생성할 때처럼 스트링, 자료형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넣고 싶은 값들, 프로그래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거 에러 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식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들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 리터럴 표기 방식이라고 해서 이 리터럴은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넣는 그런 방식을 리터럴 표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 표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한 후 문자열을 대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둘 다 문자열을 선언할 수 있지만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임의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넣고 싶은 값들은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그래서 처음에 str1 해서 리터럴 표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값을 넣고 str2에서도 똑같은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str1이라는 객체의 값은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str2를 선언을 했을 때 여기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거니까 똑같은 값이지만 다른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어차피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예정이라면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예정이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터럴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같은 값을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같은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문자열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유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r3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리터럴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동일한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유연산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공간도 다르게 이용을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언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출력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값을 봐보면 일단
이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의 과연 차이점이 뭐냐 하면 equal 두 개 연산자, 는 연산자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참조 주소, 즉 레퍼런스 어드레스라고도 하고 객체가 저장된 메모리의 실제 위치를 비교할 때 equal 두 개 있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equals 메서드는 무엇이냐 하면 값, 즉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함수를 equals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 str1, 즉 리터럴 표기 방식으로 선언한 str1과 str2는 같은 저장 공간에 위치해 있나요? 그렇죠. 네, str1과 str2가 같은 저장소에 위치해 있냐라고 물어보는 equal 두 개의 연산자의 경우에는 네, 같이 어차피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라고 일단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그 다음 출력문은 str1과 str3의 저장 공간이 같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죠. 다르죠. str3는 U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을 의미하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F로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 출력문을 한번 봐보면 str1. equals str3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str1에 있는 데이터와 str3에 있는 데이터 값이 같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저장을 하고 싶은 값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세 개 다 데이터 값은 동일하죠. 우리가 넣고 싶은 값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출력문도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str2와 str3의 값이 같냐라는 이 equals 메서드에서도 str2와 str3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래밍의 값을 어차피 저장하기에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출력 값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값은 true, false, true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게 systemout.println이죠. ln은 개행을 하라는 의미로서 true 출력하고 나서 개행해서 false 출력하고 개행해서 true 출력하고 그 다음 true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실 거는 이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다. 그런데 동일한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그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는 연산자, 결국 equal 연산자 두 개가 있을 때와 equals 메서드를 이용할 때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지 이러한 점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3년도 1회차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제가 2023년도 1회차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앞서 풀어왔던 문제들과 동일한 개념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클래스와 제가 메인을 나눠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봤을 때 여기서 클래스의 이름이 스태틱이에요. 그 말은 이 클래스 자체가 스태틱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태틱을 사용을 할 때는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소문자 스태틱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클래스 이름 대문자 스태틱이죠. 그래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태틱 클래스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를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클래스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클래스 스태틱에 있는 이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한번 선언됐는지 짧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정수형 자료형을 이용한 A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20이라는 값을 대입했어요. 그리고 스태틱이 나왔죠. 스태틱 키워드가 나오고 정수형 자료형인 B라는 변수가 있는데 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출력되는 값을 작성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 아래 출력하는 값들이 있죠. 근데 출력하는 값들을 봤을 때 A라는 값을 출력하래요. 그 말은 우리가 BA라는 값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A는 20이고 B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스태틱 클래스에 변수 B의 값에 0이 들어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로 한번 보면은 int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A라는 값에는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스태틱 클래스에 있는 A라는 변수와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A라는 변수는 다른 변수다. 그래서 현재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클래스에 B라는 변수는 A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은 스태틱 클래스에 있는 A라는 값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A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클래스의 변수 B의 값은 1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10이라는 값은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스태틱이라는 자료형을 통해서 st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나오고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U 연산자를 넣고 스태틱 생성자를 이용해서 st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문으로 한번 봐보면 이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을 우리가 실제로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클래스에 B라는 변수를 일씩 증가하도록 하는 증감 연산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라는 변수 B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증감 연산자 중에서도 이 변수 뒤에 연산자가 붙었을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 B의 값은 10이죠. 왜냐하면 이 B++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B의 값이 1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출력문을 한번 봐보면 ST, 우리가 스태틱에서 생성한
ST 객체의 B의 값을 가져오래요.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B의 값은 이 스태틱 클래스 안에 있는 B의 값인데 이 스태틱 클래스의 변수 B의 값은 1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 코드를 실행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스태틱 클래스의 변수 B의 값은 11, 1 증가한 1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ystem.out.println에서 A의 값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A의 값은 지금 앞에 뭐 ST점이라든지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A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2 나오는 거예요. A는 12 등장을 하고 A12라는 값이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건 st.a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st는 스태틱 자료형을 기반으로 한 객체이기 때문에 스태틱 클래스에 있는 A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값을 작성하시오라는 이 문제에 대한 값은 10, 11, 그리고 10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프린트 ln 여기 3개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린트 ln 없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11, 10, 20이 출력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개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변수가 호출되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변수가 동일한 이름의 변수라든지 혹은 뭐 변수를 호출할 때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역 변수가 먼저 우선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클래스 변수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가 뭔지 인스턴스 변수가 뭔지 클래스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에 선언된 변수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라고 하면 뭐 메인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int a가 지역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면 클래스 내에 선언된 변수라고 해서 여기 클래스 스태틱에 선언된 변수들이 인스턴스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라고 하면 클래스 자체에 속한 변수라고 해서 이거는 클래스 변수는 대부분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클래스 변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호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시 반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일단 준비한 문제들은 거의 끝이 났는데 이 17번 다음 자바 코드에서 알맞은 출력값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자바 특강 유희수 연구원이 대신 풀이를 진행해 줄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일 풀이를 듣고 싶다 하시면 이 문제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24년도, 23년도 문제를 같이 풀어드렸고 내일 유희수 연구원이 22년도, 21년도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밤까지 다들 듣고 계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정보처리 기사 특강이 오늘이 첫날 류이수입니다. 류이수 연구원입니다. 내일 진행할 네, 그래서 다들 오늘이 첫날이라서 일단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내일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도 진행을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다 잘 들으시고 개념도 다 숙지하셔서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특강 잘 듣고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 23년 문제 풀었고 내일은 2022년, 2021년 문제 풀이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